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이슈들을 추적하는 이동호의 초대석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주노총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 지금 정부가 내세운 그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는데 네네, 관련 내용들이 좀 그 보도가 됐죠. 네네. 예, 그거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및그 노동쟁의 조정법. 잠깐만요. 이 착한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에요. 이걸 갖다가 약칭 노동조합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20년 6월 9일 날 지금 시행일이 2021년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1월 5일자로 올해 1월 5일자로 이제 많은 어떤 조항들이 개정이 됐고요. 이제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7월 6일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큰 폭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아니, 큰 폭이라기보다는 개정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법률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존 법률하고요. 지금 이제 그 7월 6일부터 시행될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딱 그냥 이렇게 붉은색 컬러로 이래가지고 딱 그냥 대조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이 상대적으로 사실 많습니다. 원래는 이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은 헌법만큼이나 고치기 힘든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법만큼이나 고치기 힘들다는 얘기는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보편 어떤 상식 있잖아요. 국제적인 어떤 규범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를 노동조합하고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이 민주당이 결사저지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네. 그만큼 노동조합이나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죠. 네. 잘못 손대놓으면 네네. 경제가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큰 폭으로 큰 폭이라기보다 많은 거를 갖다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주로 이제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갖다가 전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별로 어떤 저항 내지는 반감 없이, 그러니까 뭐 경총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실태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고요. 우리 그 김대 소장님 표현대로 하면 지금 현재도 과잉 보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 그 경영자,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사업가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한국의 어떤 노동조합이나 법이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 자체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거든요. 척추가 비틀어지고 골반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 비틀어진 방향이 전부 노조 중심으로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노사 간의 어떤 힘의 균형,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은 그동안 무기 대등성의 원칙이라 그러셨나요? 예. 그 무기 대등성 원칙, 그러니까 근로자도 노동조합도 사용자들처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 이 기본 어떤 그 노동조합법 이게 그 근저에 흘러야 되는데 이게 노동자는 그냥 약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약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호해야 될 어떤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어떤 털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회적 어떤 강자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생산에 기여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거를 갖다가 가져가는 일종의 지대추구 집단, 지대추구 집단을 이제 보호하는 식으로 오다 보니까 진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기회와 희망의 어떤 죽음의 시대를 갖다 지금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법률 얘기하면요.
이게 마치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 이파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무 이파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가지와 줄기, 뿌리와 숲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률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시죠, 뭐. 예. 네, 이거 좀 띄워보세요. 이게 이제 그 스위스 노동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저번에 소개했습니다. 26조 재산권의 보장, 27조 경제적 자유, 28조의 조합 결성의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여기는 무기대등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스위스 헌법에는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파업 및 직장 폐쇄는 이런 식으로 병기를 해요. 파업은 노동조합의 무기고 노동자의 무기고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이게 서로 똑같이 허용한다 이거죠. 네네네. 그게 지금 독일 헌법에 스위스 헌법에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뭐 다른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이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 경제적 자유, 그다음에 조합 결성의 자유, 요 순이고 조합 결성의 자유가 이게 노동조합법이나 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데 그 정신은 어쨌든 무기대등성의 원칙 개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헌법 33조에는 그냥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없네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직장 폐쇄 권한이 없네요. 아니 이제 그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있는데 헌법 자체가 이 근로자를 어떤 보호 대상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온정주의적이고요. 근로자를 갖다 아주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그게 생각이 흐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법관이나 공무원들은 어쨌든 주로 그 고시공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시공시를 하려면 일정 정도 먹고 살 만한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생산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요. 몇 년을 갖다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어떤 노동 현장, 실물 현장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책이나 글을 갖다가 보고서 이제 노동 현장에 대한 상을 그리는데 이 책이나 이게 글을 쓴 사람들은 주로 그 노동자는 아주 약자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어떤 인식 그런 인식이나 아니면은 초기에 어쨌든 그런 그 상황이 있었죠. 예. 네, 그렇죠. 예, 우리도 막 그 대한민국의 산업혁명 시작이던 초기 같은 경우, 네.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 정계에 보면 우리도 좀 제발 좀 굴뚝 좀 보자, 연기 좀 보자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이 진행되고 70년대에 진행되면서 사실상 열악했던 환경도 있었죠. 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인식 있지 않습니까? 그 인식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전태일 정신 이어받겠다라든지 어떤 이런 정신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한테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노동법이라든지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학계의 주류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써놨던 책이나 글을 갖다가 이제 보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시대 인식은 한참 뒤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책이나 글을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법관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온정주의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아주 무권리인 상태. 그러니까 뭐 약자에 대한 온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약자를 그만큼 보장하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또 그러면 그 약자의 온정적 행태 때문에 다른 반대편이 또 그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단적으로 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권이 충돌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도 있습니다. 아니 예컨대 저기 세금 부담은 적자면서 복지는 크게 누리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온 세상이라는 거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고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때는 이 침해받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했던 어떤 권리들이 나중에 역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아마 20대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감을 갖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오히려 남성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지금 주장들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노동권이 이 재산권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열이었다 그러면요. 지금은 어떤 공공 부분의 어떤 노동권이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노동권은 이 월등히 사실은 강하고 그 재산권을 갖다 굉장히 침해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는 거죠. 노동권에 대해서는 과잉 보호되고 있고 실제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 사유재산 갖고 있는 그 중요성 이거는 지금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그 재산권만이 아니고요. 미래 세대의 권리 있지 않습니까? 원래 현 세대 권리하고 미래 세대 권리도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래 세대야 미래 세대로 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재산권 보장이라는 거는요. 이게 미래 세대의 어떤 권리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뭐 얘기하면 무슨 부자들의 어떤 그 권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예를 들면 그의 저서가 우리는 전부 국부로만 아는데 네네.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결국 인간의 도덕은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생을 자기가 자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만이 도덕심이 발현된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내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진다는 건 뭡니까? 내 노동의 결과물에 생긴 재산을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네.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사실은 내 노동의 결과물로 획득된 네. 나의 생명처럼 소중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보장이 돼야 재생산이 되고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건 그래서 내 생명 노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내가 나의 자유 의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권 보장이 없으면 나는 누구에게 월급 받으면 그 사람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게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전체의 어떤 이 공동체 전체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 사회가 되기 위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김대우 소장도 그런 표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돼 자유시장 경제일 때는 사적 자치가 기반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 이게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 사적 자치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나의 재산권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재산권은 사실상 가장 우선되는 권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권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노동 존중 뭐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헌법,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좌파들이 뭐 맨날 하는 예. 그런데 이제 재산하면은요 무슨 부자의 어떤 그 권리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시민으로서 네. 내 운명을 그러니까 내 생활을 내가 내 스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노동하게 되고 노동의 결과물로 획득된 재산을 보장해줘야 그게 침해받지 않아야 내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가장 근본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산권이고 지금 김대우 소장 얘기는 지금 스위스 헌법에는 그 재산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고 그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권을 과잉하게 보장하다 보니까 사적인 재산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전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회주의가 참 좋은 뜻을 갖고 말입니다. 했는데 완전히 지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은 노동권을 이렇게 보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근로자 전체 일부 근로자들한테는 나름대로 천국을 갖다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지옥이요. 민노총한테는 천국을 주고 특히 후세대한테는 지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노동조합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법관들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도 특히 586 운동권 안에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그러면 더 해보시죠. 네. 아니, 아까 이제 말했어 헌법 자체와 법률 자체에 이 권리의 균형의 개념,
그러니까 무기 대등성의 대등성의 원칙 이 개념이 없다는 거고요. 한참 선 마르크스 시대 또는 1910 전타일 시대 그때의 어떤 노동 현실을 이렇게 전제로 이렇게 이 헌법과 법률 체계를 구축해 놓은 측면이 있다. 요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불평등과 양극화 이 그림만 띄워보시죠.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이 그림인데요. 이 결국은 이 재벌 대기업 소수 부자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대기업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 수준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연금 수준을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와 일자리와 뭐 저임금 문제는 전부 소수 그 재벌 대기업 자본가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하나 또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치졸렬한 인식인데 근데 이게 지금 운동권 이른바 586들 문재인 박원순 등을 비롯한 운동권 586들의 머릿속에는 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항상 노동과 자본을 대립시키고 노조와 재벌을 대립시키고 그러니까 막시즘의 찌꺼기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람하고 이윤도 대립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참 기가 막힌데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갖다가 여기다 또 덩치를 시켜요. 노동편, 노조편, 사람편, 진보편, 자기는 도덕과 민족편 전부 딱 일렬로 세워서 연결시키고 자본, 재벌, 기업, 이윤, 보수, 부도덕, 전부 악으로 또 악으로. 그렇죠. 전체를 엮어가지고 악으로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선이고 정이고 그다음에 상대는 보수는 악이고 사고 그다음에 이게 친일 독재 세력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는 지금 40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철옹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40대와 지역적으로는 호남인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네. 30대도 무너졌더라고요. 네. 여성도 많이 무너졌고. 그런데 40대는 아직도 여전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최근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9일, 20일이니까 굉장히 최근인데 국정안정론대 정권심판론이 유일하게 지금 40대는 국정안정론이 47.2%고 정권심판론이 41.0%거든요. 예. 그러니까 딴 데는 전부 정권심판론이 20대도 54.8%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30대도 지금 52% 넘어섰고. 50대도 56.3%. 60대 이상은 66.2%인데 유일하게 이제 40대들은 저렇단 말입니다. 이거 내가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이러냐? 왜 이럽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사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흐르는 어떤 사고 방식. 우선 헌법에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스위스 헌법에 비교해 보면 재산권 보장이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기대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를 딱 병렬해 놨네요. 그러니까 네네. 노동자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직장 폐쇄, 사용자들 권리까지 헌법에 딱 막아내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정신이 있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불평등 양극화 문제, 격차 문제는 자기들이 아닌 소수의 자본가가 만든 거다. 기업들이 많이 착취해서. 그게 막스 이론이잖아요. 네. 네. 계급 투쟁 이론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진보가 도덕적이고 진보는 민족적이다 생각이고 진보가 선이다는 생각이 있어요. 반대로 거짓말이죠. 보수는 부도덕하고 외세 의존적이고 악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들이 40대들을 상당히 지배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요.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는 서울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서울공대 자연대가에 비해서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가 운동권이 셌어요. 운동권이 셌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 좌익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자,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거기에 대한 기량 어떤 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한하거나 기량하는 뭔가 요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82학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82학번만 하더라도 학교에 그 경찰이 진주에 있었고 저희가 소수였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만 그야말로 하더라도. 그냥 하고요 하면서 학 소리에 내면 뭐 내고 예. 잡혀가고 예.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당시 뭐 이렇게 뭐 창문 깨고 프랭카 던지 나오면 네네. 그냥 바로 잡혀가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에 학교가 캠퍼스가 해방구가 돼버렸습니다. 해방구가 돼버렸죠. 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릴 때 맛봤던 83, 84, 85, 86, 87학번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좌익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이게. 자, 학교는 이제 이미 그때부터는 거의 해방구가 돼버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강력한 어떤 이 압박 내지 압제가 있다 보니까 뭐를 하더라도 저희 하다못해 저는 데모를 이거를 왜 하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82학번에 서울공대 다니던 시절에 우리가 1, 2학년 때 그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데모를 왜 해야 되나? 왜 개라도로 바이축인데. 그런데 저 인문대 사이대 쪽으로 보니까 데모 이거는 아니고 혁명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는 뭐냐면은 원초적 고민들 있잖아요. 데모를 왜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과연 이 민주화 운동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인생을 바쳐서 할 의미가 있냐, 이런 어떤 실존적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근본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쭉 커봤는데, 근데 인문대 사회대와 그 다음에 저 뒤로 84, 85, 86, 87, 88학번들은요. 학교의 어떤 그냥 캠퍼스가 해방구가 되고 학교의 주류가 됐으니까 원초적 고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사파가 되지 않으면 학생운동에서 어떤 지휘와 역할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좌익화, 급진화, 그 다음에 이 주사파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주류 어떤 지도적 지위에 올라갈 수 없었고 주류 운동권 주류에 올라갈 수 없었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40대들은요, 학생운동의 끝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 40대들. 예. 제가 이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피 흘려 싸우면은요, 한편으로는 성찰도 되거든요. 깨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울고불고 하는 어떤 부모님을 뒤로 하고,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공장을 가거나 했는데 90년대 학번들 있잖아요. 지금 40대들인데 40대면 20년 전이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세대들이 2000년대 대학을 다녔겠군. 2000년 초에. 아니죠. 40대들은 지금 90년대 학번들입니다. 그런가요? 80년대 학번들이 50대잖아요. 아니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네. 지금 40대면 2021년이니까 90년 중반부터 뭐 이렇게 했군요. 90년. 아니요. 90년대 초반 학번, 80년대 말학번부터인데. 그럼 30년 아닌가요? 아니 90년 10년하고 맞아요. 3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2000년대입니다. 2000년. 어쨌든 90년대 학번입니다. 90년대 학번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지금 자기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다녔던 사람들 지금 현재 40대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지금 대학가 완전히 해방구가 돼 있던 상황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586 운동권들이 이제 쏟아내는 무용담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무용담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외경심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말을 복잡하게 하지만 결국 운동권적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의 사고 네. 그 사고에 물들여 있던 친구들이 지금 40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40대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저 행태들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에 대한 맹렬한 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동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학생운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의용교수라 그랬을 거야.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나름대로 기량작용이라든지 반작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 그 운동권의 어떤 그 철학 가치들.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의 네. 계급투쟁론이
사실상 그들의 주류 가치가 되어버린 거고 그들이 지금 사회에 나온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보시죠. 뭐 지금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예. 공공기관들 같은 우리는 지금 대기업에서는 노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로 보면은 노조가 힘의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자, 노조가 힘이 압도적 우위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 그거는 예컨대 파업을 갖다가 하면요. 라인이 5km입니다. 그런데 100m만 잡아도요. 이 공장 전체가 섭니다. 왜? 대체 인력 투입 못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무기 대등성 원칙이 파괴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헌법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 투입이나 직장 폐쇄 예. 이런 게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예 그냥 직장 폐쇄도 거의 못하도록 돼 있죠. 사실상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쟤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5km라고요? 라인이? 라인 안에서 한 5km.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 돌아가면 여기가 멈추면 전체가 다 멈춰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또 수십만 협력업체들이 또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100명만 네. 한 100m만 딱 멈추고 있으면 공장 전체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총파업하다가요. 그걸 아니까 순환 파업을 합니다. 조금밖에. 라인별로 조금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노동 무임금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 전체적 파업 효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파업을 안 해요. 그렇지. 라인만 세워도 뭐 전체가 다 예를 들면 올스톱이니까. 이 사람은 1시간 파업. 그다음에 이 옆에 라인 또 1시간 파업.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입장에 보면 만약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여기서 파업하면 거기에 사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면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손해가 없이 계속 갈 수 있는데 지금 대체 인력 투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으니까 이들이 한 100명만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부분만 딱 막아놔도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공장 전체가 올수도없되는 그런 사태가 오겠네. 네, 아니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물론 이제 사무관리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사무관리직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요. 네. 아니 공장이 나사져 이거 했는데 그 만약에 불량 나면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를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명이 파업을 하면은 10만 명, 20만 명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일할 수 없게 만들 수. 그다음에 그 제가 볼 때 파업할 때 그 전에 뭡니까 그 화물 자동차들이 네네. 파업할 때 보면 물리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해가지고 네네. 이들이 파업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 화물 운송이 올 수도 없다는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화물연대 파업은 일종의 그건 좀 다른 거긴. 정말 방해입니다. 그건 완전 불법 행위였고요. 합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힘의 압도적 우위에 있고 또 하나 공공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건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업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 망한다 그러면은 거기 노동조합도 일자리 회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자제를 할 텐데 공공기관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은 확고한 어떤 이 수익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노동법 자체 헌법과 법률에 권리와 권리의 균형 개념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훨씬 심한 거는 대기업이고 더 심한 게 공공기관이거든요. 자, 그 공공기관이 뭐냐면 KBS, MBC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그 다음에 이제 YTN 뭐 그 다음에 연합뉴스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자, 공공기관이고 이렇게 독점성을 갖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있던 노동조합 있잖아요. 조합이 있으면은 조합이 힘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김대호 소장님 말씀은 사실상 그 외국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갖고 있는 직장 폐쇄 권한도 없고 네. 또 대체 인력 투입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과잉 보호되고 있어서 사실은 노조가 슈퍼갑이 됐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또 노조를 위하는 법률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엄청난 불균형 하에 있거든요. 그 불균형을 시정을 하려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는커녕 훨씬 더 심화시키는 짓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항상 노동법 개정을 할 때는 이제 뭐 ILO 협약이 있든 없든 간에 원래 이제 그 자기들의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명분 좋은 게 이제 ILO 협약 이런 겁니다. ILO가 이제 이게 유엔 산하 기구잖아요. 1919년에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협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100 EU 27개국이나 OECD 30 한 28개국은 요 8개 협약을 주요 협약을 다 비준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등 몇몇 나라는 이제 그 비준하지 않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OECD 평균치를 갖다가 가지고 한국 정책을 갖다가 바꾸라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ILO 협약들이 있는데 EU는 다 가입을 했는데 우리는 다 비준하지 왜 비준을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지금 네. 근로자들이 지금 자신의 권리가 제약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원래는 아까 이 ILO 협약에 다 비준한 나라들은요. 사업 재산권 보장 이게 딱 잘 돼 있고요. 따라서 사업장 점거 금지. 그렇지. 사업장에서 파업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파업시 대체 인력 투입 이런 것이 됩니다. 아, 그래서 무기가 서로 예를 들면 사용자는 사용자끼리 대응할 수 있고, 예? 노동자 파업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요. 기업의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원래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을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요. 산업별 직업별 유럽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비 직무도 있을 거고요. 뭐 선반을 돌리는 직무도 뭐 선반공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다양한 직무별로요. 이 근로조건의 어떤 표준, 이 근로조건의 표준이라는 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원청이든 하청이든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를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설정하는 거를 그 소명으로 그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 활동을 하는 게 이 노동조합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우리 회사 단결하면 힘생기고 투쟁하면 정치한다 이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담벼락에 있는 밖에 있는 노동자. 예컨대 현대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들은요. 협력업체 노동자들하고 같은 노동자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하고도 같은 노동자라 생각하지 않아요. 월급도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배 차이가 나죠. 자, 이제 이게 애초부터 완전히 어떤 기형적인 노동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 아까 그 EU 27개국이나 OECD 35개국 중에 28개국은 그러한 거를 딛고서 이제 ILO 협약을 8개를 다 비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네. 예를 들면 노동자의 권리도 인정하면 그다음에 사용자의 권리, 직장 폐쇄, 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들이 파업했을 때 사업장 내에서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또 그다음에 이들이 파업하고 있으니까 공장은 돌려야 되니까 대체를 투입해라 말이에요. 이게 다 돼 있으니까 서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ILO 협약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아예 지금 사용자는 그런 권리 자체를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파업시 대체 인력 투입을 하면은 파업권 무력화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업의 규모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인력 투입 못하니까. 그 규모를 키우려면요 공통의 요구 조건을 내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냥 현대자동차 안에 자기들만 특정하게 해서는 파업 규모를 못 키우죠. 공통의 요구 조건을 갖다가 내걸려니까 이제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 예. 뭐 예컨대 뭐 경비 직무도 있고 뭐 사무관리 뭐 하여튼, 있고 예. 무슨 뭐 PC 코디네이터도 있고 뭐 다양한 직무들이 있겠죠. 그 직무들의 어떤 이 표준들 있잖아요. 휴게 시간 어떻고 임금은 대충 어떻게 되고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갖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예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노동조합 간판을 갖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보면 무늬는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호랑이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 비슷하니까 그냥 이게 뭐냐면 고양이 취급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 노동조합을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지금 개정을 낸 거죠.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니 그게 뭐냐면은요, 이 노조법 개정안인데 이게 뭐냐면 실업자 해고자도요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시고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거 지금 올라가 있는데 개정안이 지금 저겁니까? 이 핵심이 그러니까 비준 안 한 게 4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개를 비준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는 이제 강제 노동 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야, 강제 노동이 있나 그러는데 우리 이제 군대 안 가고 공익 근무하는 사람 있죠. 그 사회복무 요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강제 노동인 거예요. 이게 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요 시비를 그럼 그 사람들 군대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놓은 겁니다. 하여튼 뭐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 남들 지금 그 군복무 대신에 가는 거니까. 네네. 그건 근로자라 그쪽으로 볼 수 없잖아.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보면은 이거 하여튼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원래 이제 제일 큰 쟁점은 그 실업자 해고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을 갖다 노동조합으로 그 사람 조합원이 아니잖아. 거기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요 서구 기준으로 보면요 아까 그 노동조합이라는 게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을 제정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걔들 얘기고. 아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실업자 해고자도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포괄을 갖다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로 협약에. 아이로 협약에는. 우리는 뭐냐면은 노동조합 자체가 그냥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뭐 월 100만 원을 갖다 또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직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뭐 단결하고 투쟁해서 1,000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 그러니까 회사에서 뜯어내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실업자들하고 연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취지에 비춰보면 한국 노동조합이 완전히 이거는 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노동조합이 원래 유럽이나 노동조합의 근본 취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회사의 자기들 이익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동일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원래 취지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뭐 각자 현재 자기들끼리만의 예를 들면 잔치를 벌이고 있어서 자기들의 지대축. 지대축을 벌이고 있어서 자기들이 사실은 전체가 지금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자기는 1,0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해고자들 또한 걔들은 또 지금 다시 이들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무기는 뭐냐면요. 핵심 주동 임무를 해고를 해서 이제 힘을 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기형에 대해서. 그게 정치 투쟁을 계속 하니까 해고할 수밖에 없죠. 약탈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약탈 행위를 하니까. 불법 행위. 합법적 약탈과 불법적 약탈을 갖다가 불법적 폭행을 갖다가 일삼으니까. 해고한 거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애초부터 불법적인 약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합법적 약탈이나 불법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고로 대응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ILO의 협약에는 원래 해고자나 실업자도 당연히 어떤 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ILO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받은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파업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조 조직 대상 예컨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공무원을 갖다가 어렵지 않게 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렇게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해고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상 어렵죠, 사실은. 그 대신에 이제 또 공무원의 어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6급 이하로 딱 제한해 놨지 않습니까? 5급 이상은 관리자다 이래 가지고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풀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교원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정교조를 불법 노조로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정교조를 불법 노조로 했던 것들이 정교조 안에 그러니까 해고된 사람들이 정교조 노동조합원으로 그들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정부 입장에 보면은 어쨌든 그동안 정부의 법에 보면 이들이 불법 노조다 해서 정교조를 해체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교조를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만든 거죠.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세계 보편 기준으로 보면은요, 사실 해고자도 사실 조합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세계 보편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노조가 워낙 불법적이고 약탈적이라서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지금 아니 파업을 자기 직장을 재산이 그러면 사용자들이 재산이잖아요. 재산에 함부로 저그들이 점거해서 지금 불법 하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 근로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정치투쟁 일삼는 그래서 해고한 사람들을 하다못해 해고한 사람을 다시 지금 조합으로 집어넣어서 정치투쟁 아예 판판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대한민국은 척추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고 골반이 어그러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원래는 그거를 바로잡는 거를 중심으로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은 척추와 골반이 어그러져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바로잡지를 않으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미봉책이 뭐냐면은 그 불법 행위한 주동 임무를 해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 해고자나 실업자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게 일종의 미봉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봉 그러니까 한국적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고치는 거는요. 어그러진 거를 갖다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쪽의 사용자들이 일종의 미봉책으로 이제 했던 게 아예 사용자를 질식시켜 버리는 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권을 갖다가 그냥 확 더 준 거고요. 더 준 거고 해고자들도 이제 마음껏 조합원에 대해서 마음껏 회사 들락거리도록 그래서 정치선도 하도록 허용해 준 법이군요. 그래서 경영계가 반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지금 크게 뭐냐면 워낙 그냥 대한민국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헌법과 노동관계법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그 한마디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척추부터 골반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심화시켰죠. 그래서 수많은 고름이 그냥 나오고 뭐 신경통 오만 가지 질병들이 다 있거든요. 그 질병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진통제라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상이라도 완화했는데 그 진통제를 갖다 빼버리니까 정상이 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영계가 정말로 못해 먹겠다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 공장 폐쇄하든지 안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마치 비유하자면은요, 애초부터 자전거 프레임에다가요 비싼 OECD 다른 나라는 보니까 다른 나라는 오토바이예요. 한국은 자전거거든. 프레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야 OECD 나라들은 보니까 전부 다 오토바이 바퀴 큰 거를 끼우는데 한국에도 끼우자 요 얘기.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OECD는 사실은 직장 폐쇄 허용되잖아요. 파업시 대체 인력. 파업시 대체로 허용되잖아요. 파업장 점거 하지 않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보다 들여놓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OECD에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야지. 지금 사용자들이 대응할 때 전부 손발 다 묶어놓은 거 저거들만 지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망쳐먹자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다음에 한번 더 한번 더 하시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한국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기형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쥐 잡는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 잡는 호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를 잡으랬더만 사람을 잡고.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잡아먹고 있죠. 훨씬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은 이게 이 사람들의 왜냐하면 망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보통 낙하산들이 오지 않습니까? 낙하산들은 노동조합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훨씬 심해요. 그러면 이 노동운동을 주도를 하는 쪽이 바로 40대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
그 40대들은 90년대 주로 학교를 갔다가 다녔고요. 학교가 완전히 좌익화 급진화 돼 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의 주력 부대인 겁니다. 주력 부대인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가지고 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 내지 특히 공영방송을 노동조합, 노영방송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에 대해 그 철학과 가치를 갖다가 수구, 보수, 기득권, 친일, 뭐 이런 식으로 쭉 몰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딱 정권을 잡으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노동조합하고 그 노동조합의 핵심인 40대들하고 쫙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40대는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면 이게 친노동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노총, 친민노총 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들이 수혜자라서 지금 이들이 40대가 악착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40대들의 주축은 뭐냐면 그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공공기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임금이나 직장이 예를 들면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성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대가 50대 운동권 건달들 있잖아요. 운동권 지지나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채감이나 외경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정오를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계급투쟁론이죠, 그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요. 좌익운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 학교를 해방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과실은 다 따먹었어요. 다 따먹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고도 성장을 했던 그 과실도 역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외환위기 있잖아요. 외환위기 때 고통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외환위기 고통은 전부 보수 정권 탓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혜택받고, 근데 외환위기가 언젠데 지금.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정오, 이거를 갖다가 딱 익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과실이나 민주화 운동 과실은 다 지금 따먹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어떤 주력 부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영방송이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좌익화 내지는 친정권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좌익화된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이라 생각하고 정의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국 사회의 어떤 급속한 어떤 대행, 균열, 갈등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망치는 주범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는 40대, 그중에서 핵심들은 결국 민노총 세대들이고, 민노총 세대들은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대학가가 완전히 좌익의 해방구가 됐던 시절에 커왔던 그들의 양량한 계급투쟁론, 그런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이득은 이득대로 다 보면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우 소장님 한 말씀 하시고. 역시 이거 노동조합 문제가 노동조합 공공기관 40대, 50대 운동권 건달들이 막 그냥 합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 야망과 태행의 나라로 지금 이제 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한 어떤 설명들은 아무래도 그 자유서울 김대우 TV에 보면은 그 약간의 좀 더 아마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아주 잘라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김대우 소장님 모시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김대우 소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자유서울 김대우 TV입니다. 여러분 꼭 좀 들어가셔서 민주노총의 폐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꼭 좀 공부하시고 퍼나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망치는 주범은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역대 전 세계에도 없는 온갖 혜택은 다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과실을 착취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에 가야 될 목까지 이들이 다 먹으면서도 또 대한민국을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를 협박해서 이번에 노동관계법마저도 또 바꿔서 그들의 천지, 그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우리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절대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